매주 일어나는 국내외 이슈를 6회, 3회 통쾌하게 풀어가는 21세기형 토크쇼 또 돌아온 저격수다. 무슨 국내외 아니죠. 국내 사건이죠. 국외는 뭐 하세요? 요번에 국외를 해보려고요. 어? 네. 그게 뭐 하시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인사 문제 몇 사람 자르고 지금 한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한미 관계와 미국 현지에서 확인했던 한미 관계에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 미간 말직 의병조차도 네.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미 네. 작년 말쯤 알고 있었고요. 그건 미국 저도 정부가 알았어요. 네. 공식적으로 4월달에 통보했지만 그 이전에 국방 전문 기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정말로 몰라서 몰랐느냐?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한번 밀어보자라는 것이 있었느냐? 네. 안 그러면 그렇게 밀어보다가 혹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국산화 대처 운운하면서 네. 이 개인 한국의 뭐 이 방산 기업이나 연구소들을 다 끼워서 해보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민구 장관이 왜 가서 저렇게 안 될 일을 이야기하고 미국이 문서로 안 된다, 내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랬느냐? 끝을 매듭짓는 부분으로 미국에서 확실하게 안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꼬여있는 내부 문제를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그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F-35라는 비행기를 한 7조 8천억인가 들여서 40대를 사죠. 네. 그 40대를 사는데 그 중에서 14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조 6천억쯤 되는 돈을 미국이 옵셋, 절충 교역이라고 해서 기술로서 네. 우리가 당신 비행기를 당신들한테 파는 조건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대가는 기술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조 6천억쯤 되는 거를 갖다가 한국에 전수해 주겠다. 그것이 파는 조건에 붙어 있는 옵션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그러면 한국의 비행 기술을 전수해 주느냐? 차세대 전투기에 이 기술을 얹어서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주냐?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럼 줄 수 있는 기술과 줄 수 없는 기술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거는 조기에 정리대가 있는데 왜 네 가지 기술을 줄 수 없다라고 직간접으로 계속 알려왔고 방사청장이 6월 8일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미 뭔가가 꼬여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고 제가 한번 채널A에서 방송을 했던 그 필름을 봤어요. 보니까 기가 찹니다. 뭐 스텔스 기능 운운하면서부터 쌍발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성능이요. 거의 지금 F-35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네. 만들겠다고 인도네시아가 돈 20%를 태우고 이럴 때 인도네시아를 끼우면 미국한테 4개가 아니라 25개도 이전을 못 받고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끼어 있는 이런 공동 제작판에 어떤 기술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아직도 공식적으로 정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미국의 기술을 이전을 받으려면 아예 인도네시아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기술하고 해줄 수 없는 기술을 구분해가지고 그 범위 하에서 이 전투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거냐? 한국이 T-50이라는 이 고등 훈련기를 만들잖아요. 연습기. 네. 근데 그게 성능이 너무 좋아. 실제로 지금 뭐 수출 가격은 제가 볼 때 한 3천만 불, 4만 불 사이에 수출됐을 거로 보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 훈련기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고쳐가 FA50이라고 네. 해서 이제 뭐 중미라든지 중동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폭탄이나 네. 기총 사격을 강할 수 있도록 전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이 레벨로 보면 F-35 같은 거고 미들에서 하이 사이에 있는 거는 F-15 같은 거고 F-16 같은 게 미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수준이 떨어지는 뭐 스웨덴의 그리핀 같은 그런 전투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급 중에서 우리나라 4세대 전투기를 왜 만드냐? F4하고 F5가 그 팬텀기하고 제공기 이런 게 270대가 이제 거의 다 고물이 돼서 월남전 때 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고물이 돼서 이걸 갖다가 부품을 갈아 끼우면서 돌리고 맨날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270, 80대가 한꺼번에 다 일정하게 다 퇴역을 하니까 전투기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이 생기기 전에 그걸 바치자는 건데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도입할 40대 F-35는 하이레벨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뭡니까? F-15 60년대인가 있죠? 네. 이것은 미들하고 하이 사이 그 다음에 F-16이 지금 170대 정도 있어요. 이것은 미들 있어요.
그럼 그 단계에서 필요한 한국형 전투기가 뭔가 하면 미들하고 로우 레벨 사이에 있는 한마디로 중저가. 새로운 네. 중저가 전투기고 그래야만이 해외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전투기를 개발해서요 최소한 1,500대 2,000대를 못 팔면 전투기는 적자예요. 사가지고 쓰는 게 나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한국형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이 뭐 우주 항공 강국이 되고 전투기 수출국이 된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본은 1914년에 항공모함에다가 비행기를 착륙시킨 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1914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진주만 사건이 1942년이죠. 네. 2년 11월 달에 하와이 근처까지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진주만을 초토화시켰어요. 작전명 암호 돌아. 네, 그때 일본의 제로 전투기라는 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싼값에 아주 효율성이 좋은 전투기였어요. 일본이 그때 전 세계에서 비행기 생산 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많았죠. 예, 그래서 비행기라는 거는 필요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투기라기보다 전폭기 개념이죠. 조인트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F-16이나 15는 무기를 장착해서 날아가서 북한에 폭격할 때는 폭격기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무기를 다 빼고 폭탄을 다 빼고 그냥 편하게 날아가가지고 싸울 때는 전투기로 비행기끼리 싸우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수호이기 이 부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걸 양산해서 숫자를 갖다가 한 300대 이상 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4천만 불 내외로 싸게 예를 들어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전투기면 충분하고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을 건데 쌍발 엔진 F-35가요. 지금 현행으로 만드는 최고의 수준의 전투기인데 쌍발입니까? 단발입니까? 단발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에 욕심 많은 국민의 세금은 노네시아는 이런 방산 관계자나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비싸게 한국 수준에 안 맞는 고성능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미국 수준 기술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욕심에서 무리한 일을 지금까지 벌여오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죠. 시작하고 12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뭐 시청자들께서 잘 아죠. 왜 저 공군 전문 장교는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아, 황변 없어 얘기 안 나왔구나 네. 하지. 비행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방금 그렇지. 비행기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비행기 넘겼잖아요. 저는 공군 무슨 출신 말인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요. 저는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발전했구나. 예전에는 지금 소장님 미들 얘기 하시잖아요. 네. 미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로우 하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F-16이 하이, F4, F5가 네. 로우였어요. 네. 그나마 이제 F15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로우, 미들, 하이 개념이 생겼는데 그냥 저는 뭐 시청자들께서 재밌는 에피소드로서 말씀드리자면 F5가 어떤 비행기냐면요. 레이더가 없어요. 레이더가 안 달려가지고요. 네. 네, 육안으로 적기를 보고 쫓아가야 돼서 그래서 그럼 시력이 굉장히 좋아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F-16부터 레이더가 자동으로 포착이 되는데 네. 공군에 보면 레이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 부대에서 밑에 산에 꼭대기에 있죠. 네. 그게 왜 있냐면 그게 F5 때문에 있는 거예요. 레이더 없는 비행기를 kontrol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럿들이 육안으로 봐야 되니까. 왜냐면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봐야 구름이 있고 네. 그러면은 옆에 비행기가 가도요. 네. 몰라요. 그 뒤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있다 앞에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F5가 이제 그 정도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운용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육군 지원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A가 붙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파이터라고 해서 F가 붙는데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폭기, 전투기도 하고 폭격기도 하고. 그래서 전폭기지만 사실은 F5는 A자를 붙여야 돼요. 오로지 육군 지원 공격기로만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T-50도 원래는 A-50으로 적합한데 네. 한반도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터까지도 하라 그래서 FA가 된 거고 지금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조동진 가객이 부른 아하 누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래요? 또 이게 저 F5 조종사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 같네요.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중간에는 구름 속에 그렇죠. 파리 그래서 흔들 F5가 이제 없는 그런 비행기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니, 오늘 주제가 왜 이래요?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아주 좋은 걸 좋아하고요. 무조건 쌍발 엔진을 선호해요. 조종사 중에서는 단발 엔진을 선호하는 조종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가 망가지고 왜냐면 다른 하나로 이게 뭐 자꾸 네. 미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비행기가 역학적으로 불안전하면 불안전할수록 비예상적인
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로서는 탁월해요. 역학적으로 제일 안정화된 비행기는 바로 여객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꺼졌을 때 그 안정적인 것보다는 전투기는 바로 곤두박질을 쳐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꺼졌을 때 하나라도 살아남아야지 그게 기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무조건 쌍발 엔진을 좋아해서 예전에 F-16 채택할 때도 비행사들이 F-18을 막 선호했던 이유가 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항상 자기 와이프하고 그 자식 사진을 보냅니다. 네. 그만큼 불안정해서요.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쌍발로 하면 비행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렇죠. 커지고 비효율성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요즘은 그 이 비행기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 좋아져서 이 신형 전투기들 여객기는 전부 쌍발이지. 그런데 전투기들은 전폭기들은 전부 단발로 가는 추세예요. 엔진 출력이 과거에 두 개를 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은 공군도 아니셨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또 이거만 배는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한번 아 저번에 보니까 그 뭐지 무슨 돼지도 아시고 네. 돼지고기도 잘 아시고 네. 뭐 요거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얘기였습니다. 그 네. 돼지 종류도 잘 아시고 이번에는 보니까 비행기도 잘 아시고 네. 가끔 보면은 다른 나라 역사도 잘 아시고 모르는 게 어떤 거 영화도 잘 영화, 아시고 네. 애도 영화도 되게 잘 아시고 그렇게 세상에 관심사가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황 변호사처럼 변호사도 못하고 무자격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관심이 진짜 없는 분야가 어떤 분야세요? 스포츠는 어떠십니까? 스포츠 쪽 관심 많죠. 그럼 운동을 실제로는 어떻게 하세요? 잘 하세요? 실제로 운동을 거의 안 하죠. 저희 장애인한테 운동을 이야기하니까 또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제가 양쪽 고관절 이식 환자라 가지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는 것만 네.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기 그 황장수선께서는 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신장도 안 좋으셔서 투석 중이시잖아요. 아니 투석은 아니고 네. 누가 또 이 투석이 아닌 거는 차이가 큰데. 진짜 이식이요 이식. 나는 이식은 팩트고. 이식을 했고 네. 이식한 신장이 나빠지면 이제 투석을 투석을 하겠죠. 해야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또 투석한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은 투석한다 이러면 그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투석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투석은 안 해요. 그러니까 투석하는 분은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아요. 저도 이 수술을 하기 직전에는 투석을 갖다가 몇 달 했죠. 네. 왜냐하면 바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해서 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몸에 있는 전피를 갖다가 4시간씩 돌려가지고 네. 다시 몸으로 집어넣는 그걸 했죠. 그리고 또 고관절 수술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때 이거 피켓 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국정화 국사교과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피켓 들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피켓 드는 게 아니라 방망이 들고 나가서 이번에는 전투를 하고 싶지 혼자 서가지고 싸우고 싶죠. MB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들리는 소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MB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른바 그 광우병 촛불 네, 뭐, 기억나요. 네. 그때 그 당시 여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한 의원이 그동안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리로 나와서 싸워주던 아스팔트 우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다 무엇을 하는지 왜 지금은 나와서 싸워주지 않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나요? 그래서 의병 다 어디 갔노?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신문에 났던 아니 얘기인데 그럼 그 촛불 난동이 결국 아스팔트 우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아스팔트 우파가 나가서 막아줘야 되는데 왜 안 막아주냐? 본인들이 본인들이 나갈 근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한 분이 누군지는 혹시 아십니까? 나 그거 한 분은 얘기를 모르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 야사일 수도 있고 실화일 수도 있는데 촛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 네. 앞에 촛불이 한 100만 명씩 나오니까 이게 몇 년도 저 촛불값을 2008년도 네. 저 촛불값을 다 누가 떼었을까 이러다가 이제 네. 나온 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뭐 강남에 네. 뭐 고깃집이 뭐 서방파에다 네. 그래서 강남에 저 고깃집 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다 네. 이 주먹들인데 거기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까지. 아, 근데 촛불값은 그 파라핀이다 수입품인데, 어우. 저는 비싸요. 뭐 소장님의 망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죠. 일당 얘기도 있었고 뭐 촛불 아니, 얘기도 그리고- 있었고 소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그건 망상이라 해야 돼요. 왜냐면 네. 거기는 조폭 두목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말 잘못하면 네. 저녁에 아 이게 이것도 저도 뭐 그냥 망상이라고 일단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신문이지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야설이는 잡지? 아닙니다.
그 정론지입니다. MB 때 아주 고위직을 역임하셨던 Y라는 분께서 아스팔트 우파 얘기가 나오니까 아스팔트 우파는 좀 품위가 없지 않느냐. 뭐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건? 그것을 저기 누군지는 아는데 이 방송에서 또 이야기하면 자기는 네. 그 언론에 이야기한 건 그 뜻이 아니었다면서 저를 고소할 거니까 참읍시다. 아니 Y라는 분은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아스팔트 우파가 품위가 없다라고 그분들은 볼 건데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말을 한 분들이요. 네. 그때 그랬으면 거기서 정치를 갖다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마감을 해야 품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온데 다 붙어가지고 정치해 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품위가 있나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절대로 실명을 얘기하지 근데 않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요. 네. 국외로 들어가자 했는데 국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아직 얘기 나왔고 자 국외 자 요번에 그 유 박사님이 유여해 박사님이 이번 회에서는 거의 발언이 없었으니까 아 진짜 모르겠어요.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네. 아주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중국 회에서 네. 중국이 국제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네. 이 영토 분쟁을 말하는 거겠죠.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를 확실히 해라. 이번에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정보는 그거보다 이거였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하라. 그 말을 하면서 네.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있는데요. 네, 앞에 말이 그러니까 있는데. 양놈들, 네. 뭐 양놈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네. 서양 서양분들은 사람들. 네. 말을 할 때 앞에는 마음이 없는 소리를 살짝 그렇죠. 달아놓고 네. 주어를 뒤에 딱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다.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딱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중국이 국제관계의 법과 규칙, 룰을 위반할 어겼을 때는 한국도 분명히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앞에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뒤에 게 몇 핵심. 방점이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진아해라고 부르는 그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착륙시켜서 이제 중국은 이 뭔가 하면 이 연료를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하고 가깝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이 파람대나 미국의 이 함대들이 관장하는 이런 부분을 뚫고 자기들 나름대로 항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1선, 2선, 3선 해가지고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국제 항로를 만들려 하는데 이른바 대양 해군론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도 진수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섬을 만약에 중국 거라고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인공으로 이 원래 환초했음이야. 환초. 그러니까 섬이 아니고 암초죠. 환초라 그러죠. 그런 건데 그 위에다가 세멘트를 갖다 발라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중국의 해양 영토가 끝까지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정확하게 베트남 가운데 딱 있습니다. 거기까지 중국 영토다라고 되면 중국이 그 이후에 이제 말레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전초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해양의 이 세력을 강화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뻗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지금 안 막으면 저건 이제 못 막는다고 보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령한 그 인공섬에 미국이 일부러 비행기를 보내가 너가 우리를 쏴려면 쏴봐라 라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촉즉발이었죠. 막 네. 전투기가 굉장히 스쳐 가까운 지나가고 곳에서 하고 스쳐 있죠. 지나가고. 네. 자, 그런 데 대해서 필리핀도 베트남도 중국에 대해서 이건 중국이 잘못한다. 왜 우리가 영해인데 너가 그게 인공섬을 만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베트남에 얼마나 중국 사람이 많이 삽니까? 필리핀에 얼마나 중국 사람이 많이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 두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도 목소리를 내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가 우리가 28,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국 경사론을 이번에 불식시켰다라고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요? 자, 그거는 그냥 네,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라인 인사를 저런 식으로 손볼 리가 없죠. 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번에는 만약에 가서 안 갔더라면 대통령이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간 게 잘 됐어요. 6월 달에 가서는 일본 문제에 집중하다가 왔다. 그 다음 열병식에 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불쾌한 부분. 미국이 끝으로는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열병식에 갈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지만 가고 난 뒤 뒤책임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미국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송곳 질문도 했습니다. 선거 질문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최종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안 합니다. 기자, 싱크탱크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번에 박 대통령이 갔을 때 미국이 던졌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해라. 선택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미의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외교관들은 굉장히 말싸움을 하고 나서 네. 두 나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싸웠다는 얘기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요거는 견해차가 좀뭐 그러니까 앞에 게 훨씬 더 심한 거고 요거는 이제 네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심상치 않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환태평양 경제기구 TPP 가입에 그렇죠. 대해서 여러 차례 희망을 피력했는데도 확답을 안 했죠. 미국은. 확답을 안 하고 이번에 고려하겠다라고 하고. 아니 왜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가입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거 자, MB 때, MB 때는 미국이 들어오라고 그랬었죠. MB 때. 자, 처음에는 네. 이게 미국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중국하고 한참 한국이 가까워지던 시기였어요. 자, 중국하고 FTA가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훨씬 실익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중국하고 FTA도 물 건너가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될라 그러면 뭐 12개 나라가 합의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우리는 이거 먼저 하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다라면서 발을 뺀 거 시작인 거예요. 이번 정권까지 같이 발을 뺐죠. 그런데 중국하고 FTA가 지금 합의가 돼서 아직 의회 비준은 안 돼 있지만은 네. 됐잖아요. 그 다음에 TPP는 급격하게 진전이 돼서 타결이 돼버렸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일본이 이 사실상 TPP를 주도했습니다. 그 일본은 지금 한국이 들어오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왜? 한국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무역 경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그 대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들어갔죠.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의체 TPP하고 비슷한 RCEP라고 네. 거기에 또 지금 한국이 또 들어갔죠. 들어가려고 지금 부산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꼬여 있으니까 사실 TPP에 대해서 뭐 한국이 들어오는 걸 환영한다라는 외교적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문제고요. 그런데 잘 가긴 잘 간 거네요. 잘 간. 예, 이번에 잘 갔죠. 가서 중국 문제를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얹으면서 미국의 조야를 달래려고 박 대통령이 뭐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도 하고 또 뭐 6.25 참전 용사들 불러서 뭐 리셉션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문제기는 하지만은 애를 쓰려는 모습을 보인 거는 상대가 완전히 토라져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은 큰 나라서 안 토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요즘요, 속이 요만큼 해지가 조금만 하면 토라지는데 제가 이 지금 하나 이 큰일 났다 싶은 게 있어요. 이 한미 이거 이번에 합의문 전문입니다. 네. 그 합의문 내용에 보면 북한의 핵을 확실하고 입증 가능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끝에 보면요. 이너 피스풀 매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여태까지 미국은 CVID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이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거기에는 무력이나 평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게 입장이었는데요. 오바마가 집에 갈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중국이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갖다가 폐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게 지금 협정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너무도 인피스풀 매너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보도하는 사람이 그 결국 확산만 방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무기나고. 오바마는 북한에 끼기도 싫고 북한하고는 쳐다도 보기 싫고 상대도 하기 싫다. 쿠바하고도 해결하고 이란하고도 해결했지만 북한은 안 간다는 입장인데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핵 문제 폐기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한국에서 부르는 대로 써준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인피스풀 맨으로 북핵이 폐기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이 뭡니까 국무부사나 국제개발청 USAID하고 US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코이카관 아프리카의 국제협력재단. 네, 아프리카의 이 가나의 보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 최고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해서 한국에 네. 미국이 요즘에 이런 국제문을 안 읽어보고 설명을 하는지, 안 그러면 나사가 빠졌는지, 미국에도 랜더기 왔는지, 그 특정 한국의 대기업 이름을 명시해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재밌네요. 그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저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다 아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 대기업을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야기하자. 자, 그럼 경제 얘기 조금만 더 풀어보죠. 미국 측은 아마 한미 FTA가
지금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한국 측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협정문에서는 막판에 빠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에서 그 얘기를 요번에 협정문에 넣자고 했는데 뭐 막판에 겨우 이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간의 무역에 있어서 환율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정부가 들어서 환율,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하고의 무역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은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낳으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실제로는 더 높은데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보면 이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중국의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그 원래 바둑에 보면 한 번 두고 나면 머물리는 걸 뭐랍니까? 일수불퇴. 약점 지금 낙장불이 나와 전문 용어 나왔어요. 낙장불이면 고스톱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네, 들었어요? 한미 FTA를 할 때 광우병 소고기가 왜 나왔습니까?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해갖고 우리도 내가 구멍이 내 송송 네. 구멍 타 그런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 본인이 뭐 다 이래갖고 해놓고는 이 소고기 문제 때문에 그거 다시 하자 해서 그때 다시 또 썼잖아요. 그때 네. 미국이 못 해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또 저거가 불만 있는 것까지 다 얹어서 다시 처음에 합의한 데서 좀 고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때 좌파들이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고 야권이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FTA를 추진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농업시장이 다 무너지고 뭐 경제 미국의 속국이 되네, 뭐. 경제 속국이 네. 되니 온갖 지랄을 했어요. 지랄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온갖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한중 FTA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솔직히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한 게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내가 농업 전문가 아닙니까? 그 중국하고 위도가 똑같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배되는 거 중국에서 다 재배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농축산물부터 시작해서 식품 가공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의 저가 소비품들, 공산품들도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중 FTA를 했을 때 한국이 미국 한미 FTA에서는 지금 회복을 하니까 우리하고는 달리 네. 농산물도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갖다가 다시 폐기하겠다는 게 대선 후보 지금 공약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자 붙은 사람들 중에 진짜 농민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한중 FTA예요. 아직 지금 발효가 안 돼서 그런데 합의만 봤죠. 지금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자 붙었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세요? 자편제. 저는 자라 그러셔가지고 좌. 공자맹자 좌. 네, 좌우는 이 저기 이 좌편제. 네. 또 저기 항상 발음 논란으로 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과서 문제와 같이 쓸모없는 걸로 이 나를 세워요. 교과서 자, 문제도 자, 결국엔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본다면. 자, 그래서 네. 나는 정말로 신기한 게 중국하고의 FTA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반대한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자, 한미 FTA 때 진짜 하얏트 호텔에 거기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협상단이 막 거기 네. 머물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막 데모하고.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은 좌파니까 한국의 좌파는 범좌파 연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피해를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는 예전에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중국으로 봤거든요. 그때 6.25 때 중국이 들어와갖고 우리가 뒤로 1.4부터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중공군의 참전으로. 그렇죠, 중공군에. 그래서 저는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공군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 그 사람들이 중공군의 참전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북한군 사단 중에 주력 부대였던 3개 사단은 아예 중국에서 편제가 완성돼가지고 그대로 건너온 겁니다. 어찌됐든. 북한으로. 예. 6.25 때 핵심 부대는 중국에서 그렇죠. 미국도 갔다 왔고요. 네. 중국도 갔다 왔는데 왜 일본 얘기 안 하세요? 중국 얘기 아직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일수부터 이야기 마저 하고 이야기가 옆으로 세면서 네. 일수부터 결론이 안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FTA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또 각자 하다가 필요한 거 더 고치돼서 고쳐서 이제 사인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우리 보고 FTA 고치자 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도 못 고친다고 뻗대기해야 되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TPP에 넣어주면 고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합의 볼 소지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거기에 말을 안 한 거는 대단히 삐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가든 미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다. 한국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이 태도의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 그건 무슨 강한 자만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근데 전 그것도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자유진영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방어해주는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저 설마 한반도를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거 진짜 발음 콤플렉스 때문에 아니 그냥 네. 2차 대전 때 네.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윈도우 스토크 영화 이런 거나든지 이 퍼시픽이라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섬 하나 점령할 때마다 유황도 오키나와부터 사이판부터 미군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본토 점령하다가는 전 일본 국민들이 다 옥새하겠다라는데 아마 미군 전사자가 수십만 명이 나올 것 같아 해서 미군이 이 핵폭탄을 네. 터뜨린 거예요. 자, 이랬던 미국과 일본이 지금 완전히 군사 동맹이 돼가지고 아베 총리가 엊그제 일본 그 앞바다에 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호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항공모함.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는 국기가 돼요. 과거의 동맹 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의미한 겁니다. 그럼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크고 미국의 어떤 군사 전략이나 경제 전략에 완전히 그냥 굴복해서 맞춰주고 네. 또 일본의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나 공군 기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분담금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미국이 앞으로 이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축을 누구하고 가서 중국을 견제할 건가 하는 부분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실익 따라서 일본에 기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요 전통적인 우방인데 왜 우리하고 연애 안 하고 우리하고 사이도 안 좋은 일본 놈들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때를 써봤자 그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여기서 판단을 해야죠. 자,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적으로는 미국인데 그러면 중국하고 경제 실익이 더 크다면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미국 너가 좀 틀든가 말든가 그냥 중국으로 가겠다 하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을 많이 무시하고 가다가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이 좀 섭섭해 하더라도 미국 쪽에 더 중점을 두든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일본 한번 봐요. 일본이 지금 미국 측에 붙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이 없습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보다도 일본하고 중국 간의 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할 거는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힘을 도와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각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전략적으로 보면은 훨씬 중요한 필리핀의 그 클라크 공군 기지 나가라 그러니까 미군이 진짜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필리핀에 이제 미군이 복귀를 조금 했죠. 네. 수비익 만에. 그런데 거기에 미군이 나갔는데 그 뒤에 그 지역의 경제가 다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한진중공업이 네.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비만 기지에 네. 조선소로 옮겼죠, 일부. 그래서 그때 필리핀이 미군을 쫓아내고 난 뒤에 엄청나게 후회를 해가 이제 다시 오십시오 했는데 옛날만큼도 아니고 쥐꼬리만큼 갔죠. 네. 그걸 보니까 박사님 이 노래가 생각나요. 기억나세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네. 딱 그 노래네요. 네. 근데 일본 문제 하나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구형이 떨어졌죠. 산케이 신문 지국장 네. 1년 6개월 그쵸. 선고가 언제죠? 선고가 11월 26일인가 네. 그렇거든요. 11월 26일 맞을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일본 가버렸잖아요. 갔죠. 갔는데 문제는 어쨌거나 자 지금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는데 형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일본은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또 아까 말씀처럼 취해야 될 건 취하고 또 어떤 것은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뭔가가 그 재판이 구형이 높다 낮다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본과의 문제도 미국과의 문제도 중국과의 문제도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저는 보이네요. 저는 갑자기 예전에 80년대 올림픽 장면이 떠올라요. 뭐냐면 그때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심판의 편판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때 한국 언론이 그렇게 그런 보도를 건가요? 했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요. 아니 힘이 없어서 당했다라고 울부짖지 말고 제발 예? 우리가 좀 저 위치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지.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원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국제사회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서름을 받아가 에이 더럽다 한국에서 올림픽 유치하자 해서 복싱 결선전에서 완전히 진 게임을 갖다가 금메달 하나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박시현 선수, 지금 국가대표 복싱 감독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네, 근데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박시현 선수는 나중에 편지 보냈어요. 그 상대방이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라는 선수. 굉장히 나중에 프로로 전향해서 네. 유명했죠. 그 경기 내가 진 경기다라고 보냈습니다. 본인이, 예. 근데 박시현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 박시현 선수가 그때 왼손 이 뼈에 금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펀치는 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경기를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이분은 박시현 선수는 은메달 딴 것만 해도 그 자체로 정말 굉장히 영광이 추앙받아야 있었지만 하는데 돈인데 금메달을 주는 바람에 네. 영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저 박시현 선수 저는 은메달 그러니까 결승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전혀 판정 논란이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박시현 선수의 성취를 정말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박사님 그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박사님은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아니 소장님하고 박사님은요 지금 살아오는 그 세월 70년 동안 아닌가요? 70년이라는 아니었나요? 아니 제가 무슨 뭐 환생하는 흑룡입니까? 엠파이어입니까 제가? 두 분이 70년 사신 줄 알고 두 사람이 사는 세월을 합치면 100년은 지금 우리가 뱀파이어와 인터뷰를 하는 줄 압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탕 크루즈고 네. 뭐 브래드 근데 피트입니까? 그 세월 동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권투 열심히 봤어요. 아니 소장님 올림픽 보면요 열심히 무슨 봤습니다.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안 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서 끼어들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틀린 걸 잡고 싶어도 몰라서 못 잡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니까 우리가 네. 앞으로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지금 네. 보니까 유해 박사가 약한 부분을 주로 하자고. 저 무하마드 알리 얘기 이런 거. 네. 그건 알아요. 무하마드 알리 얘기는 잘 알아요. 그거 말고 제가 제일 네. 약한 데가 있어요. 네. 군함하고 비행기 부분에 약해요. 제가 그 두 개 약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공부를 하는 거야. 군사. 네. 이렇게 얘기해도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또다시 교과서 진부한 얘기 하겠지만, 교과서 지금 돌아. 네, 네, 교과서로 잠깐 붙이면 이렇게 네. 소장님이나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역사 교육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서 말하는 친일이냐 아니냐 겨우 이 정도 프레임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라는 것은 하다못해 중국과 미국이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되는지도 일반 사람들은 전혀 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는 또 생각이 반대로요, 네. 박사님.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네. 이 강대국들이 있는 정말 중국 이만큼 있고 이 밑에서 일본이 이만큼 넓적하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뿌듯해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거기에서 그래도 잘 붙어서 이까지 잘 지나왔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적 지형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산맥이 있다거나 강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를 했건 뭐 했건 간에 독립 주권을 유지했다라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우리가 이만큼 중국이 있고 밑에 일본이 그래도 어쨌거나 이만큼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단이 되어서 정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역사 아닌가요? 이 선조가 조금만 기질이 더 셌으면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가가 이제 압록강만 건너면 이제 이 명나라니. 네. 그래 거기서 선조가 한 10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다 뺏기고 이제 다시 회복할 길이 없고 그럼 이 백성들도 우리를 싫어하니까 네. 명나라에 내부하자. 그러니까 경순왕이 신라를 통째로 들고 마지막 신라 왕이 이 왕건이한테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얻은 거 아닙니까 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선조가 그거 하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승용 등 몇 사람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겨우 지금까지 또 버텨온 거예요. 살다 보니까 또 지금 뭐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베하고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11월 1일 정도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보니까 한일 국방장관 회의도 해요. 아마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네. 미국이 일본하고 좀 티격거리지 말고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일본하고 좀 잘 지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에 한국이 승의를 좀 보여주라고 이 합의문 아닌 데서 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과거사 문제는 뭐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둘이 회담을 하는데 중국을 끼워 넣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베가 정상회담을 하려면 삼국 정상회담에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행식으로 가는 부분도 저는 조금은 못마땅해요.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통 크게 일본의 동경을 방문해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모든 부분들을 정상화 시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데 내 친구하고 이 사람이 원수를 해가지고 난 저 사람 안 보겠다 하면 중간에 끼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좋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인간관계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넌 내가 좋지. 여기 가서 넌 내가 제일 좋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한중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져 있는지 역사적 사실 한 두서너 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 일본이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여기 보면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괴멸이 될 때, 백제가 망할 때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왕실에서 아 이제 조상의 나라에 가서 성묘하기는 틀렸구나라고 탄식했다는 대목이 바로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백제가요? 네. 네. 아 일본 왕실에서. 그러니까 백제가 네. 조상의 나라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때 이 한국 교과서에는 이거 안 가르치는데 요때 일본에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 2만 명의 원군이 왔죠. 구원군이 옵니다. 백마강에까지 왔어요. 네. 일본 교과서에는 이걸 백촌강의 전투라고. 혹시 그 제명여제 얘기인가요? 예? 아니, 사이메이, 아. 사이메이, 네 맞습니다. 네 제명이라는 그때 일본 그 천황의 이름이 사이메이였죠.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일본의 그 천황이 자기는 김씨다, 성이 김씨라고 생각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한국 언론인들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는 저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고려의 충선왕을 꼽아봤습니다. 고려의 국왕이지만 실제로 고려에는 거의 살지 않았고요. 그럼요. 원나라에 네. 살았죠. 원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기의 천황, 이때는 다 부마가 공주가 몽골 공주가 다 왕비였으니까 네. 자기의 천함을 도와서 원나라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아, 천함을? 네, 천함을. 네, 그래서 시켰어요. 명나라 황실에서도 굉장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원나라. 근데 이 네, 사람은 원나라, 네. 본인 스스로가 혼혈이었을 거예요. 몽골이죠, 충선왕. 네. 어디 통년이요? 고려왕. 그러니까 몽골의 혼혈이었다. 어머니도 몽골 사람이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한국의 고려의 왕이었지만은 본인의 정체성이 내가 몽골 사람인가 고려 사람인가 왔다리 갔다리 한 인물이죠. 혈통적으로 몽고하고 우리가 섞인다고 해도 혼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섞인 적이 오래됐죠 지금.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88 올림픽 얘기 나왔는데요.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국 선수랑 외국 선수는 그냥 보자마자 알고 막 한국 선수 응원하잖아요. 근데 몽골 선수랑 경기를 하면은 밑에 저기 자막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그래. 한국 선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수업 시간에 몽골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네.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넌 도대체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니? 그러니까 한국 애가 이상한 이름 써는 줄 네. 알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뭐 이시가 유래했다. 또 옛날에 가야국에 무슨 왕비가 또 뭐 인도까지 왔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들미기 가면서 하는데요. 과거에 일본의 지도층은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층인데 그것은 다 반도에서 유래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왕실이 한국에서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무슨 배 타고 멀리 인도에서 가야국의 왕비가 왔다. 네. 가라 가야국에. 그 다음에 무슨 그 월승 이시입니까? 그 이시는 베트남의 망한 왕실에서 한국에 망명을 했다. 이런 거는 네. 한 명 온 거를 갖다 대단하게 강조를 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그 왕실이 통째로 과거의 고대 왕실이 네.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백제의 후예들이다. 뭐 이런 부분 또 영계소문도 관계가 좀 있잖아요. 고구려가 그렇죠. 망할 때 네. 일본에 건너갔다. 아 그런지 설도 있고. 설도 있고.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전혀 강조를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것이 잊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고대 한일 관계사야말로 한일 관계를 두텁게 하는 아주 어떤 멋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마무리 한마디씩 하게 해주세요. 네, 하세요. 먼저. 저는 그 고대 한일사를 재밌게 보시려면 그 잃어버린 왕국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책 선전하고
아무리 말하지. 저는요, 우리 시대는 다 국정교과서였는데,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해도 이렇게 역사를 세계사까지 잘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다. 학교에서는 기본만 가르치면 된다. 잘못 가르치니까요. 괜히 벽돌 씨름한다고 뭐 돌 던지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냥 기본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역사는 기본만 가르치면요.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잘하게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지금 역사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배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친일 메카시즘이에요. 이걸 걸어버리는데 다 두려워해가지고 보수 우파가 너무나 두려워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이 꼬이는 원인도 됐는데요. 전번에 보니까 일본 대사한테 백돌 던진 사람이 미국의 리프트 대사 목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과 속성을 가졌습니까? 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